대출을 손쉬운 이자 장사 수단으로 생각하는 금융회사들도 문제다. 자,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돈놀이를 하고 있어. 자, 그러니까 너네들 좀 규제해야 돼. 그래서 1주택자도 지금 대출을 다 받고 있는 추세죠. 다주택자는 대출이 뭐 아예 안 된다고 보셔도 뭐 무방할 정도고요. 그런데 여기서 뭘 더 줄이는 거지? 이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투기 투자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실거주를 하시거나 실거주할 때 대출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월세줄 목적으로 대출을 끼고 집을 사가지고 월세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전세를 줄 때는 대출을 잘 안 끼니까. 그럼 이게 뭘까? 실거주자와 월세 투자자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과 금융이 절연을 할 것이다. 이제 다시는 안 보겠다. 자, 그래서 새로 대출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출들도 다 상환시켜버리겠다라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 이런 얘기도 계속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100%가 넘었었죠. 근데 이것도 이제 GDP가 성장하는 동안 대출을 규제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꾸준히 지금 거의 한 8년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GDP는 상승하는데 가계부채가 늘어나지를 않아요. 뭐 조금 늘어나고 있지만 상환도 하니까. 그래서 비율만 보면 이제 89.4%까지 내려왔습니다. 정말 많이 내려온 거죠. 옛날엔 100%가 넘었으니까. 자, 많이 내려왔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더 내리겠다라는 게 이제 취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작년 대비 대출 총액의 증가량을 약 1.5%로 막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라는 거는 거의 늘리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출이 그냥 그대로다. 그러니까 원금 상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신규 대출이 있겠죠. 그 늘어나는 것과 줄어드는 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거의 그냥 제로로 맞추겠다. 자, 그럼 어떻게 대출을 제로로 늘리겠어요? 기존의 대출을 강제로 갚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 뭐 신혼부부나 아니면 뭐 신생아를 낳아가지고 신생아 대출이나 아니면 뭐 민간에서 대출을 아예 안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은행들도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영업들 너네 조금씩만 해. 그리고 내가 최대한 갚게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1.5로 막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이번 정책의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들 대출을 다 갚게 만들 겁니다. 아파트, 수도권, 이게 고집합입니다. 수도권의 아파트를 가지고 만약에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있다면 갚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Q&A에도 보면요, 저는 다주택자입니다. 근데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가의 임차인을 받으려고, 거기서 이제 월세를 받으려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상가를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는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도 다주택자라면 대출 상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죠? 대출을 상환하게 하는 거는 하는 건데 그 안에는 임차인이 있잖아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공실로 비워두는 경우는 거의 없죠. 기본적으로 월세를 받든 전세를 받든 사용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있으니 임차인들이 있는데 그 임차인들이 피해가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대출을 갚게 했는데 못 갚으면 돈으로 다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대책이 나왔습니다. 임차인이 만약에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는 연장을 허용해 주겠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사는 동안까지는 내가 대출을 유지해 줄게. 그렇지만 임차인이 나가는 순간 너 대출 갚아라. 그 말은 어디선가 돈을 구해와서 갚든지 아니면 그 집을 팔아가지고 갚든지 이제 다주택 그만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언제까지 해준다고? 자,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다주택자는 임차인이 사는 동안까지만 대출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출 다 갚게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토호제가 있죠. 토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토호제는 사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임차인이 있으면 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주택자 보고는 팔으라고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 이것도 똑같이 이제 좀 예외가 생깁니다. 12월 31일까지, 올해 12월 31일까지 토호제 신청을 하시면은, 그리고 이제 4개월 내에 취득이죠. 그러니까 제일 길게 보면 내년 4월까지입니다. 내년 4월까지 잔금 치르고 소유권을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도 풀어줄게. 그러면 여기 그 다주택자분은 요걸 이제 집을 팔았으니까 어차피 대출은 뭐 상관없는 거고, 매수한 사람은 토호제도 풀어줄 테니까 하여간에 다주택자는 무주택자한테 팔아. 그러면 실거주도 유예해주고 대출 상환도 막아줄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다주택자들이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대출 연장하는 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 다 갚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만약에 연장하고 싶어? 그러면은 무주택자에게만 팔어 라는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이 토제 때문에 뭐 실거주를 못해? 그러면 올해 말까지 팔아. 그러면 실거주 의무도 밀어주고 대출 연장도 해줄게. 자, 그럼 이걸 다 종합하면 뭡니까? 이제 모두가 1주택자가 되자. 모두가 1주택자가 되고 실거주를 합시다 라는 게 지금 정부 정책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주택자 물건들을 무주택자가 사시고 거기에 실거주 하세요. 그러면 투기와 투자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제 투기 세력이 없어지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자, 다주택자 케이스라면은 이제 두 가지가 보통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요. 이게 많진 않은데 전세를 먼저 맞춘 물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후순위 대출을 받은 게 있어요. 이게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경우에는 후순위 대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여기에 뭐 P2P를 쓰고 뭐 했던 분들도 있겠죠. 어쨌든 전세가 있는데 후순위 대출 받은 경우. 두 번째는 대출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세입자를 월세로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케이스는 조금 달라요. 자, 첫 번째로 전세를 맞춘 다음에 후순위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아마 매각을 할 확률이 높겠죠. 이런 분들 전세를 이 구조라면 매각이 맞기는 분들이 지금 고민일 텐데, 이분들은 매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전세로 전환할 거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면 저는 전세를 전환하는 쪽으로 갈 확률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상황마다 다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만약에 아파트 3개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 다주택자예요. 근데 한 채는 보통 자기가 실거주를 하고 두 채는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가 있겠죠. 뭐 노부부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대출이고 그 대출 이자보다 조금 더 높게 월세를 세팅을 해놓으셨겠죠. 만약에 이런 케이스가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분들은 26년 12월 31일까지 무주택자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팔면 됩니다. 뭐 세입자가 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지고 팔면 그 신규 매수자는 기존의 세입자를 끼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세입자가 있는 동안에는 실거주 토호제가 유예되기 때문에 당장 실거주 안 해도 되는, 이 매도자, 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어차피 나는 새로 신규 매수자한테 넘기고 팔아버린 거니까 대출 갚고 끝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비는 구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돈은 누가 냅니까? 매수자가 내죠. 매수자는 여기 세입자가 월세 낀 세입자가 있는 거잖아요. 이 월세 낀 세입자 물건을 담보로 대출이 나오냐 이거예요. 여기에 전세가 들어가 있으면 전세 끼고 투자를 하니까 투자금이 조금 들어가서 살 텐데, 월세가 있다고 그러면 대출이 나와야지 대출 규제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이런 거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으냐, 여기서부터 또 이제 문제가 됩니다. 보통 이제 월세 낀 집은 잘 안 팔리는 이유가 매수자가 이제 자금을 구하기 힘들어서 그런 건데, 어쨌든 뭐 그거를 팔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허가가 4개월 안에 잔금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자는 잔금 치르기가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해도 매도자도 팔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거기다 이제 5월 9일 지나가면 양도세도 중과금 팍 뜬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 서로 거래가 안 될 수 있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팔고 싶었지만 전세로 전환하면 대출 갚으려고 하는 케이스들도 있겠죠. 이번 대책은 오히려 이 비아파트 다주택자들한테는 좀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월세는 보통 그 아파트로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아파트로 월세를 받는다? 그럼 대출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랫동안 아파트를 보유하셨었던 어떤 정말 노부부들이 2주택, 3주택을 가지고 대출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냥 월세 돌려가지고 받는 경우도 좀 있는데, 일부러 이걸 대출을 없고 최대로 받아서 여기다가 월세를 맞춘다? 그러기에는 아파트 월세 수익률이 나빠가지고 안 나오거든요. 보통은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걸로 많이들 합니다. 그러니까 비아파트 다주택자들은 대출 갚아라 라는 걸로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또 300m 설명을 앞에서 드려볼게요. 이번 30km 대출 신호 위반 규제는 단속 구간입니다. 아파트만 이어서 대상이 정상에 되거든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IEGRB, vitamins and supplements. 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나 뭐 오피스텔에 대출이 있었다, 그것까지 갚으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다주택자들한테 뭔 상관이야?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요, 보통 이렇게 다주택을 해가지고 비아파트로 월세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 아파트를 대출을 받습니다. 요걸 받고 여기에 실거주를 하세요. 그리고 요 대출을 받은 거 가지고 빌라도 사고 오피스텔도 사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여기다가 대출을 뭐 더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자기 집에 대출을 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월세를 받죠. 본인 아파트가 담보로 있는 상황에서 생활비 목적으로 이렇게 빌라 오피스텔 세팅을 해놨다고 치면요, 지금 뭐예요? 이번 규제는 다주택자일 때는 아파트 담보 대출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아파트 대출이 상환해야 돼요. 자, 빌라는 규제 대상이에요. 다행히 오피스텔은 규제 대상이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럼 이제 오피스텔은 대출이 뭐 나오죠. 이거는 준주거 주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에서는 또 지불 안 보는 케이스도 막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빌라랑 이게 아파트 있으면 다주택이기 때문에 얘를 갚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파트 대출을 갚아.